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광주입니다. 자, 4월 1일 이후 주택시장이 조용합니다. 조용한 것이 언제까지일지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또 폭풍 속의 고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양도세춤과 또 대출 제도의 규제 등등으로 4월 이후 주택시장 많이 조용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화두가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공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최근 로또 청약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일까?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또한 중장기적인 주택 시장 동향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질문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인 가격 하락의 전조이냐 아니면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냐. 자, 가격 하락과 가격 조정은 차이가 큽니다. 이런 이야기. 과연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 하락, 이 가격 하락하면 아파트 가격 폭락 이런 쪽으로도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가격 하락인가 가격 조정인가? 저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가격 조정의 한 표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의 본질, 가격 하락인가 가격 조정인가? 자,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파트 공급업자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시한 가격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라라는 건데 당연히 이제 정부가 고시하는 분양가가 아파트 공급업자가 공급하려는 분양가보다 당연히 낮겠죠. 자, 기본 요건은요. 최근 3개월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입니다. 어떤 시, 어떤 군, 어떤 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서울은 다 해당이 되죠. 자, 이 기본 요건을 일단 충족한 가운데 이 기본 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에서 세 가지 요건, 다음에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 또 두 번째, 2개월 연속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85평방미터 이하 경쟁률이 10대 1 초과. 자, 세 번째는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의 승패는 이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렸을까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기존 주변 아파트의 시세 하락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고 이 주변 아파트들도 이 낮추어진 분양가만큼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현재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또 청약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제 서울권 로또 분양 단지 시세 차익 이 내용을 이제 어떤 자료 뉴스핌이라는 자료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보면 서초 우성 1차 레미안 분양가가 분양가가 한 15억 정도. 그런데 이 주변 시세 매매가는 19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강동구 고덕자의 분양가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입니까? 이 분양가 지금 현재 기존 주택 이 차이 또한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하나 잘 받으면 분양가가 낮춰졌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낮춰졌기 때문에 분양 하나 잘 받으면 2억에서 4억 매덕 정도는
한 방에 건질 수 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요즘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정말 자기 돈이 없으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그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로또 청약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이제 뭐 불합리하다 해야 할까요? 이런 현상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볼 것은 어쨌든 지금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하는데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중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엄청난 돈이 초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지급 보증이 필요한데 금융권에서 이제 돈을 땡겨 오려면 이 보증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분양가가 아파트 건설업자가 제시한 책정한 분양가가 주변보다 110% 이상 높으면 보증서 발급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막대한 돈을 땡겨 쓰기 위해서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분양가를 시세보다 떨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공식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성공하려면 즉 기존 아파트 시세를 지금 낮추어진 분양가 분양가만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우선 서울 아파트가 지금 거품인가 조정인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서울 아파트가 거품인가 조정인가라는 의견에 대해서 최근 나온 이론 하나가 로버트 실러 교수, 미국 예일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미 거품이다. 그리고 강북은 거품 상태에 근접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왼쪽에 이제 보는 그림은 우리가 요즘 이제 최근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듣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최근 들어서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뭐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이렇게 역전세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서울 아파트가 또 경기도권 수도권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 떨어지는 것은 뭐 강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권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낙폭 역시도 뭐 억 단위로 이제 크게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로버트 실러 교수는 이 전세 가격 그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가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주택의 내재 가치는 우리가 이제 본질 가치로 이해하면 되겠죠. 주택의 내재 가치, 본질 가치인데 이 본질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전세 가격, 전세는 우리가 정말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세를 살잖아요. 그래서 이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가격을 그 주택의 내재 가치 또는 본질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왼쪽에 표에 본 것처럼 전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주택의 내재 가치, 전세 가격이 변동성이 실제 매매 가격의 변동성보다 작으면 매매 가격에 거품이 존재한다. 즉, 이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본질 가치를 뜻하는데 이 본질 가치를 의미한다고 보면 이 본질 가치가 이 변동폭보다 매매 가격, 실제 거래 가격 변동성이 더 커야 그죠? 더 크면 매매 가격이 거품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실버 교수는 본질 가치보다 매매 가격 변동성이 더 크니까 이것은 그냥 본질 가치보다 웃도는 거품 상태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아직도 낮다. 이 부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입니다. 최근 이제 지난해 2017년 2분기 기준으로 이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한국은
BIS 국제결제은행 조사 대상 국가 53개국 가운데 34위에 불과합니다. 자, 53개국 가운데 34위에 불과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으로 보면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 여기서 이제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상승률을 뜻합니다. 이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2010년 대비 지난해 2010년 17년 상반기 약 7년 이 지나는 동안 3.9%가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3개국 중 34위를 차지하는 기록인데요. 반면 이 명목주택 가격 지수, 즉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하게 숫자만 증가한 것, 숫자만 올라간 거, 이것을 보면 지난 7년 동안 117.2%로 2010년보다 17.2%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국 부동산 가격 기준 거품은 없습니다. 자, 이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은 전국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부동산을 따지기 때문에 적어도 전국 부동산 가격 기준은 거품이 없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역별로 심하게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심하게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지역은 많죠. 뭐 미분양이 쌓이고 그죠. 아파트를 가격을 1억 원을 내려도 팔리지 않는답니다. 뭐 거제 이런 이게 조선 쪽에 이렇게 산업이 크게 흔들리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부의 정책, 부동산의 정책도 정말 우리가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출 규제 때문에 정작 실거주자, 실제 거주하려는 구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규제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아까 로또, 청약 등처럼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말 특히 주택은 지역별로 심한 차별화가 있는데, 이때 분양가 상한제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본질이 뭔가 이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 이런 우리나라의 현상이 아닐까. 자,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지역별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해소하기 위한 접근이 아닐까라는 거죠. 자, 실제 우리 첫 번째 강남북 아파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왼쪽 표에는 서울 강남북 아파트 매매가 추이, 이 자료는 RNC 연구소에서 가져왔습니다. 서울 강남북 아파트 매매가 추이를 보면 점점 횟수가 해가 지날수록 2014년, 15년, 2016년, 2017년 또 뭐 지금 2018년 현재까지 이 강남부 아파트 가격 차이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2014년에는 한 1억 9천만 원 정도 차이였는데 2016년에는 2억 4천만 원, 2017년 지난해는 3억이 넘어서 3억 1,600만 원 정도의 강남 아파트 가격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강남 위주의 강남 지역의 강남 지역을 특정한 어떤 규제, 부동산 정책들이 오히려 강남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 이 강남 지역을 타겟화한 이 규제가 또한 동시에 전국으로 같이 미쳤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히려 실거주자의 또 부동산 주택 가격이 강남만큼 이렇게 급등하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강남 이주의 규제가 오히려 강남 집값을 폭등을 초래한 결과론이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희소성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드물게 나오는 물건 가격이
받아갖고 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이런 중과 현상이 생기면서 다 팔고 그래 뭐 똑똑한 놈 한 놈 있으면 되지. 거기가 어디냐 강남이다. 이런 등등을 해서 이제 강남 수요가 이제 급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이 강남북 아파트의 가격 축소 예상, 즉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분양가 상한제로 일단 정서적으로 낮추는 이렇게 시그널 효과를 주면서 동시에 이제 강북 아파트의 이 갭을 정서적으로 축소해서 나름대로 강북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떨어짐으로써 강북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강북 아파트 역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자, 기존의 강북 아파트는 어떤 지역이 올랐습니까? 강남 접근성, 기존에는 이 강남 접근성을 기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동구, 광진구죠. 지금 이제 변화된 것은 강남 접근성뿐만 아니라 강북 도심권하고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표에 보면 강북 지역 아파트 전용 84평방미터 같은 경우 거래 가격을 보면 이 경희공짜이나 우리 경희공짜이가 종로 쪽에 있는 최근 13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억 원이었는데 2018년 올해 13억을 무려 호가한다고 하는데, 이 또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8억 4천만 원에서 지금 또 10억 정도를 호가한다고 해요. 반면에 이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꿈의 숲, 롯데캐슬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가격 폭의 변동이 없죠. 이 정도로 이만큼 강북 아파트도 거의 초양극화되어 있다. 강북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초양극화되어 있다. 이것 또한 어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이 강북 지역의 급등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강북 지역 내에서 가격 격차를 정서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에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덧붙여서 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강남 지역에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정서적으로 누르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갭을 축소하는 효과를 노리면서, 또한 동시에 강북 지역 내에서도 이 엄청 벌어져 있는 이 가격들을 또한 급등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눌러서 강북 지역 내의 가격 격차를 정서적으로 줄이는 시그널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덧붙여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각 지역별 가격 차이, 크게 벌어진 가격 차이를 축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덧붙여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트렌드 변화가 우리 이제 보다 주택을 선호하는 것이 주택 선호도가 다양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삶의 질 이런 기준이죠. 옛날에는 학군이나 이런 것 지하철에서 가까운 이런 쪽만 이제 생각했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지하철이 이제 너무 촘촘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지하철 역세권 이 의미가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이제 희석이 됐죠. 그만큼 이제 지하철 노선이 이제 다양해졌다는 건데, 대신에 이제 삶의 질 기준 이런 다양한 선택 선호도가 넓어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길게 보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지역별 가격 차이를 줄이는 그런 효과에 조금 도움이 되어 가고 있는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강 조망권 유무의 한강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한강 8구라 그러잖아요. 한강 조망권,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송파, 동작,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이런 등등은, 예를 들면 서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 한강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강을 볼 수 있으면 27억, 못 보면 24억, 3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성동 레미안 옥수 리버전 같은 경우에도 한강을 볼 수 있으면 12억, 한강을 볼 수 없으면
없으면 10억 정도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어떤 주택 선호도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지역별 가격 차이를 줄이는 것이라면 또 이 또한 다양해지는 주택 선호에 대한 트렌드가 또 이 분양가 상한제 그 목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분양가 상한제의 본질을 이 가격 하락이 아니라 가격 관리에 있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폭락보다 관리다.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를 이제 폭락 이런 게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또 뭐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크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비싸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크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락보다 관리가 필요한데 또 특히 이 서울 아파트가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서울 아파트를 폭락 쪽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폭락이 된다 하면 이 가계부채가 여기 엄청 맞물려 있거든요. 가계부채가 당연히 폭발할 것이고 이 가계부채가 폭발하면 금융권의 대출 부실로 이어집니다. 즉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IMF 기억하다시피 큰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폭락보다 관리 측면에 관리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진보 정권이라고 할 때 이 진보 정권이 우리가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세상 이것이 뭡니까? 이게 평균에 대한 욕망이 뚜렷한 정부가 정권이 바로 이 진보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에 대한 욕망이 곧 이 시장 정책에 반영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진보 정권의 시장 정책 평균에 대한 욕망이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본질 가격 차이를 줄이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실거주와 투자 측면에서 구분해 봐야겠죠. 자, 실거주는요,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현금 흐름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주택은 빚을 내어서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실거주자를 답답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또 정책은 정책이니까 이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기적인 현금 흐름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렇게 부채 상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을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다른 저축을 못한다. 이것 또한 저축이나 투자를 못한다. 이것 또한 길게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니 장기적인 현금 흐름 디자인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기준으로 실거주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을 기대하보다 그런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반면에 이게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를 하겠다. 뭐 저는 단기간 이익 실현이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 지금 가격 차이를 해소하자고 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본질 중에 하나라면 단기간 이익 실현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제 지금 이제 급등 지역 외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그 지역별 가격 차이를 축소하는 데 또한 의미가 있다면 급등한 데는 좀 낮추려고 할 것이고 너무 또 떨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조금 올리려고 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또 투자 측면에서 찾아볼 지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그닥 크게 의미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적용하면서 실거주 또는 투자를 판단할 때 참고해야 할 것을 이 분양가 상한제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나누어 보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돈 파는 가게 돈 되는 정보를 매일매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 또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요. 전화 02-5360-153이나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에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옵니다.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1:1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